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인이 와인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와인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느낌도 좋고 기분이 좋고 그런 생각이 다 들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인터넷 또 한번 하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본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는 못하고 다른 분이 아마 아실 텐데 뭐 하여튼 스페인을 일부러 가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런 기회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순례길 간다 그러잖아요. 순례길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콜 있잖아요.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데 순례길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넘어가죠. 이 프랑스거든요. 프랑스에서 넘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 대표길이고, 그거 말고도 여기 해변가 따라가는 길도 있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여기 포르투갈이 여기잖아요.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좀 걸어가면 좀 짧은 어떤, 저는 나중에 여기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도 너무 많고 유튜버들도 너무 많고 여기 걸어가면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순례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는 순례길 간다 그러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들면 순례길 책 매달리니까 근데 좀 사람 안 다니는 이런 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중간에 자는 데 있잖아요. 자는 데가 문을 닫았거나 이런 인터넷으로 예약되고 여기 대표길은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한적한 이런 길들은 자는데 이름 뭐라고 그런 데가 문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이런 일도 사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스페인은 안전한 나라니까 그렇게 긁는데 문제는 없고, 한번 지금 같이 여러분 지금 이게 안식년 같은 것들 있죠? 이럴 때 저는 순례길 걸어보는 것도 괜찮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고, 그게 여기 가서 그게 좋고, 올리브 같은 거 이제 이 나라가 굉장히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식물이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그 사람들 주식으로 많이 먹는데, 올리브도 막상 사오면은 우리들이 올리브를 그렇게 우리 입맛에 맞진 않아요. 그래서 올리브를 사가라고 하는데, 그 올리브 오일도 있고 그냥 올리브도 있고 이걸 사가라고 하는데, 그거 사와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식초, 올리브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발사믹 식초하고 이렇게 샐러드 해먹으면 그게 굉장히 싸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인 그런 게 있고, 와인이 좋죠. 근데 와인이 좋은데 들어올 때 2병에 한도거든요. 2병에 한도니까 2병만 사오시고 너무 많이 사오면 코스트코 가면 팝니다. 아니 맛도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2병만 사오시고, 2병 넘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다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니니아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기 케이프타운 옆에 스텔렌보스라고 하는 여기가 3월달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역시 뭐가 좋으냐면 날씨가 좋으니까 와인이 좋아요. 와인의 그 주산지입니다. 이게 흑인들의 나라인데 백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날씨가 좋고 이러니까 딱 점령해가지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백인들이 인구 비율 중에 한 7%인데 그 GDP의 한 40% 정도를 백인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씨 좋고 풍경이 좋은데 백인들이 다 갖고 있는데, 흑인들이 그 나머지는 전부 흑인들 못 사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치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총구를 데리고 그 정도는 아니고, 스텔렌보스 여기는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는 굉장히 크고 좋더라고요. 백인 중심의 대학교고 백인 도시죠, 스텔렌보스라는 데가. 근데 여기서도 와인이 좋다 그래가지고 와인 2병 샀는데, 와이너리 가가지고 2병을 또 샀어.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쫄린다 그랬는데 너무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잘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그거 와인 한 병 해봐야 한 2만, 1, 2만 하나 한 50유로 정도 하면은 더 이상은 안 팝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가게에 가도 50유로면 얼마? 10유로면 15,000원이죠. 5만원, 5만원 정도 이상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와인이 우리나라보다 싼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스페인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 갔을 때도 한 30유로 정도, 여기는 오는 유로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30유로 정도 되는 거 3만 원짜리 한 2병하고 만 원짜리 한 2병 합해도 10만 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일단 법이 2병이니까 들어올 때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 이거 괜히 걸려가지고 또좀 깜빡고 그럴까봐. 근데 사실 요번에 나올 때는 그냥 뭐 검사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검사를 안 하는데 이게 한 번씩 별도 없으면은 나오는 데 있잖아요. 생활신고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밑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건배 거기 가서 안 걸리면 뭐 그냥 치면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할 거 없이 혹시 사오면은 술 2병만 다 사오면 돼. 술 조금만 더 주면 코스트코 하면 1,100원 거기서 좋다는 와인이 있구나. 리오아하고 레저비아인가 뭐 스페인 대표 와인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브랜드는 여러 가지인데 자기들이 그 2개를 뭐 공장이 2개가 있다. 하여튼 그런 그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 저기 코스트코 가면은 다 있더라고. 너무 뭐 우리는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가 드리고. 네, 스페인이 그렇고요. 스페인 뭐 저기 아시면 다른 데는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동유럽 서유럽 옛날에 일기 때는 동유럽을 이렇게 한번 종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태리나 스위스나 이런 데는 여러분 앞으로 또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모님들하고 아니면 또 가족들하고 한 이해가 있는데 스페인을 막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포르투갈도 가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포르투갈 이쪽에 한번 그 일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도 있고 다음에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미국은 제가 미국이 전문가인데 미국은 여러분 요번에 가을에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 들어가지고 일단 뭐 좋습니다. 미국도 뭐 저는 또 저는 미국에서 하기로 해서 4년 동안 살았는데 그 4년이 살았으니까 별로 살지도 않았죠. 기나긴 인생에 비하면. 근데 미국은 가면은 여행거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동부가 하나 있고 서부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 미국 가는 김에 동부도 가고 서부도 갑시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음이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 그렇게 못 내립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비행기 타면 4시간 되는데요. 미국은 미국도 시차가 있고 유럽도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시차가 우리가 갔을 때가 굉장히 피곤하고 유럽은 이렇게 지구 이렇게 돌아가면은 바람 따라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갔을 때 시차 적응이 참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간다는 유럽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같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일단 굉장히 피곤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버스에서 대부분 그냥 자고 그래도 캐나다 하면 와 내가 사진 찍어 그래도 캐나다 좋네 하고 들어가 또 자고 이게 미국은 워낙 크니까 이게 사실 그러면서 또 저기 동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좀 난센스고 시간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은 뭐가 안 좋고 비싸고 그다음에 입국할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게 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입국 절차도 까다롭고 뭐 검색도 까다롭게 하고 물어보는 것도 까다롭고 물론 그렇다고 어디 좀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유럽에 가는 거랑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제가 경험해 보면 어느 나라 가든지 국경을 통과할 때는 사실 긴장이 좀 됩니다. 그렇죠? 긴장이 됩니다. 긴장 안 된 사람 긴장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특히 그게 피곤하고 시차 안 맞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 보고 다른 데 가려고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이런 그러고 또 뭐가 좋냐면은 호텔 안 좋지? 밥 안 좋지. 그러니까 미국은 좋은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이게 비싸서 그렇죠. 비싸서 그렇고 이번에 총장님 이 CES라고 라스베가스에 쇼하는 게 있습니다. 연초에 거기 가셨다고 거기도 되게 총장 가셨으니까 되게 돈도 많이 들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경주가 되게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유럽은 그런 게 미국보다는 훨씬 인간적이고 좋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그렇고 미국은 동부 여행, 서부 여행 2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데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아마 선택을 하실 건데 동부 여행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삼각형. 제가 맞습니다. 미국은 제가 좀 여기 또 여행사 해봐야 비슷하게 얘기하죠.
LA 가서 라스베가스 찍고 그다음에 여기 그 그랜드 캐니언 여기 있어요. 이게 그랜드 캐니언. 플래그 스태프 이게 그랜드 캐니언 들어가는 곳이 한번 찍고 다시 LA 오고 뭐 이게 요 삼각형 찍는데도 시간이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많이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많이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버스 타고 그거 하는데 뭐 8박 9일이 뭐 이렇게 여기 플래그 스태프 여기 그랜드 캐니언 여기 위에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찍고 그랜드 캐니언 찍고 LA에서 뭐 이렇게 이제 구경하고 돌아나오는 게뭐 한 8박 9일 뭐 그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하죠. 요게 서부 코스고요. 대표적인 서부 코스고 여기서 물론 뭐 거기 뭐야 여기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지고 뭐 여기 샌프란시스코 가면 또 요세미티 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 LA하고는 또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른 여행이 일종의 그런 게 하나 있고 그게 서부 일주고 동부 일주는 뭐냐면 동부 일주는 여기 있습니다. 뉴욕에 가서 사실은 동부가 그 미국이죠. 제가 옛날에 전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텍사스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으니까 저 동부 교수님 그래요. 텍사스 간다 그러면은 약간 비유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대구 내려가라는 하고 비슷합니다. 텍사스 되게 하면서 막 이런 이제 텍사스 지역색도 강하고 저는 뭐 그래서 한중간에서 공부했죠. 여기 살았죠. 근데 동부는 이제 동부가 사실상 미국인데 미국의 중심지인데 동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스턴 있죠.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DC 이렇게 이 네 도시가 미국의 중심이에요. 이 네 도시가 그러니까 전부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배 방향에 따라서 여기도 자리 잡고 여기도 자리 잡고 여기도 자리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서부를 개척하면서 여기 시카고 디트로이트도 디트로이트지만 시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 개척의 이제 어떤 중심지라 그래야 되나? 그게 시카고가 되는 거죠. 시카고에서 물류 중심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부를 개척하는데 그러니까 뭐 야구팀 이런 거 보면은 대학교 이런 거 보면 전부 동부가 많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스턴 친구 보스턴 가지 못하고요.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가는데도 거의 한나절 걸립니다. 버스 타고. 뉴욕 갔다가 DC 갔다가 여기 가면은 나이아가라 폴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폴 갔다가 다시 뉴욕 가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저기는 그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게 삼각형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거리가 이게 그냥 뭐 내가 좀 손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뭐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여기 가는데 거의 하루 종일 가지고 못 가요. 하루 중간에 자유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가는데 하루 걸리고 이거 하는데 하루 걸리고 이거 하는데 하루 걸리고 구경하면 벌써 6박 7박 이렇게 되버리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피곤해서 뻗는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뉴욕 자체만 구경을 해도 뉴욕은 또 뉴욕만 가는 게 아니라 뉴욕은 뭐가 있냐면은 뉴욕은 이 맨하탄이라는 게 있어요. 맨하탄. 다른 데는 이게 뉴욕이 전부 다 뉴욕인데 우리가 가는 뉴욕은 요 맨하탄 요거거든요. 요 섬 요거거든요. 여기에 센트럴 파크를 쫙 잘라서 이게 남쪽 유럽, 이게 북쪽 뉴욕이 되고 여기는 할렘이라고 그러고요. 할렘 들어보셨죠? 할렘. 네, 흑인들 좀 많고. 그다음에 요 위에 가면은 뭐 그 콜롬비아 대학교인데 콜롬비아 대학교 뭐또 명군에 가봐야 된다 해서 가볼까 뭐 별로 가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박물관도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여 남쪽에 뭐 자유 진상 여기 투어도 하고 뭐 여기서 또 시간을 또 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세계 투어라고 보는데도 또 나야가라 폴 가가지고 폭포도 한번 봐야 되고 이거 그죠? DC 가가지고 또 뭐 그거 있잖아 백악관하고 링컨 탑하고 이런 데도 가고 거의 뭐 열해도 시간이 억수로 오잖아. 그러니까 동부 갔다가 서부 갔다가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마음은 그러실지라도 뭐 동부를 가든지 서부를 가든지 들어보니까 동부가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작년에 전부 동부 가자는 제가 동부 갔다 오셨어요. 고생 진짜 하시죠. 왜 그러냐면 뉴욕에서 한국에 돌아오는데 비행기 몇 시간 걸려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강의나고 아주 그걸 30분 동안 이렇게 뺑 돌면은 편서풍이라 그러는데 지구가 제가 지구라면은 이게 제 배가 적도예요. 이렇게 돌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바람이 이렇게 자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지구를 따라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쫙 돌면 바람이 이렇게 따고 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바람을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데 반대로 올 때는 막 바람 타고 이제 오니까 이게 2시간 정도 더 걸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재밌습니다. 내가 옛날에 NBA,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NBA 강의할 때 이 구글 맵을 펼치면 사람들이 가슴이 뛴다고 했어요.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아니고. 지리랑 역사가 참 재밌어요. 그죠? 요새 뭐 이과가 뭐 좀 문과를 침공하고 그래서 하는데 공부는 문과 공부가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만한 공부가 문과 공부 아닌가 싶어요. 또 시도 좀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 갈 때 쓸데없는 소리고 미국 갈 때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멀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은 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인천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밑에 보면은 저보다 바다 같지만 바다는 아니고 끊임없이 섬들이 나와요. 땅이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태평양이 이렇게 속이 많았나? 그게 태평양이 아니고 물론 태평양이지만 오츠크에 따라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 뭐가 시애틀이 있거든요. 시애틀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8시간 가는데 8시간 정도면 탈만해요. 8시간 정도면 탈만한. 그리고 LA 가도 여기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한 10시간 정도면 LA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4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옛날 텍사스에서 한국 올 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미국인 거야. 미쳐요. 마음에 이미 서울에 가가지고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데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뭐 아직도 미국이가 하면서 막 이러면은 진절머리 났던 그런 지역이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지니아 여기 그러니까 올 때 생각하시면은 이게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10시간 정도 타면은 인내심을 지나가는 거예요. 인내심을. 그래서 올 때 되면 거의 막 그 비행기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노아의 방주가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막 늘부러지는 사람도 늘부러지고 애는 막 저기 옛날에 우리 애기랑 우리 애 요만할 때 재밌는 게 아틀란타 얘기 있거든요. 지금 골프 대회 대국이 있잖아요. 끝났지만 아틀란타에서 오는 직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일 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는 직항 중에 제일 긴 거. 뉴욕이 여기 있어요. 뉴욕이랑 아틀란타는 사실 비슷해요. 14시간 반 이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위에가 위에 요만할 때 제가 뉴욕하는데 하도 애가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비키고 위에를 이제 거기 앉아있지. 그러니까 자리 2개에 애가 이렇게 누울 수 있을 만한 데서 요만할 때였어요. 그죠? 애를 이렇게 누우니까 내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이래서 있으니까 그 스튜디오스에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라고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죠. 그게 그런데 막 사람들이 입을 전다 던져놓고 이래가지고 거의 정돈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뉴욕이 가면 좋긴 한데 오니 감이 참 힘들다. 그리고 갔더니 이게 스캔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두 시간 기다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참 힘들었다 이런 기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앞으로 갈 기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많이 가봤습니다. 남들보다 사실 많이 가봤는데 저는 미국에서 미국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거 제 정의니까 이건 그냥 웃고 넘기시면 되는데 미국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맨하탄하고 라스베가스하고 나머지 똑같아. 나머지는 어디 가면 갑자기 딱 나와서 내 치매는 아닌데 운전하다 딱 보면 여기가 텍사스인가 조지아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맥도날드 있고 월마트 있고 그냥 길 있고 그냥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은 한번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거가 좋다, 선거 좋다 딱하게 말을 써드리기는 쉽지 않다. LA 가서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가고 여기 그랜드 캐년 가고 이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 중간에 쿠버댐 있거든요. 쿠버댐 보고 다시 오고 하는 것도 버스 타고 고생 많이 하신다. 여러분 나중에 선택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얘기 들어봐야 제 말은 정답입니다. 행사에서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침밥하고 이런 거 이제 보통 호텔은 아침 주잖아요. 그죠? 호텔에서 블랙버스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좀 괜찮은 데도 있고 근데 유럽은 대충 다녀보니까 먹을 만한 게 그런데 미국은 어떤 데서 못 가면은 정말 시원찮은 데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냥 우유하고 그 콘프레이크 이런 거랑 좀 주고 그냥 커피도 우리 사실 커피 입맛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걸 안 주고 그냥
어제 끓여놓은 듯한 어떤 내리는 커피 그런 것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은 스페인 가고 스페인 잘하셨고 스페인 가고 동유럽 이런 아니면 노르웨이, 뭐, 스웨덴, 핀란드. 이거는 순전히 제 선택이니까 그리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연 김에 제가 오늘 벌써 강의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만, 제가 오늘 저는 경영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강연할 때 항상 좀 열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위키페디아가 뭐냐면 백과사전이잖아요, 그죠? 백과사전인데 여기에 리스트 오브 퍼블릭 코퍼레이션스 바이 마케팅 트레이드 이게 이제 그 시가총액으로 공개된 기업들을 이렇게 계속 보여줘요. 그게 가장 최신 데이터로. 그런데 우리 경영학이 여러분들 다양한 교수님들께 그 강의를 들으시지만 아주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 들으시지만 이게 제가 제일 부러운 그 교수가 누구냐면은 이제 역사학과 교수님. 역사학과 교수님들은 자기 그 대학 다니면서 이제 공부했던 뭐 예를 들어 청나라 시대 뭐 어떤 저쩌고 청나라 한족이 어떻게 뭐 물론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긴 한데 그걸 자기는 파워포인트를 그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만들어 놓으면 평생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매일 바뀌어야 돼, 매일. 그래 뭐 무슨 말을 하고 나면은 제가 보다는 이게 내가 맞는 말을 했는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그래서 참 이게 전공 선택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전공을 또 선택한 건 아닌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50 하고 나이 55 이제 마누라가 50인데 6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애들이 어떤 애들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면 어떤 먹고 살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나 그죠. 그러니까 그냥 카트라인 가지고 이렇게 학교 선택해서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 공대를 갔다가 산업공학 그래서 이제 기업에 좀 있다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 유학 갔다가 이제 교수가 된 교수된 한 19년 됐는데 이게 일단 강연을 한다 그러면은 최신 데이터를 일단 쭉 훑어봐야 돼요. 최신 데이터 그래서 보는 것 가장 이제 먼저 보는 게 요거다. 지금 벌써 23년이잖아요. 23년 지금이 오늘이 4월 13일이잖아요. 그럼 1분기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 어닝 쇼크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랑 이런 데이터를 맞춰보면서 가장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슈가 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실은 준비를 합니다만은 파워포인트는 자꾸 이게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돼 매일 해야 되니까 사실 좀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싱싱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하여튼 지금 23년 1분기 발표가 났어요. 애플이 일단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주식 수에다가 뭘 곱한 겁니까? 그 현재 주식 가격을 곱한 거죠. 애플이 1등이고 뭐 당연하겠지만은 애플이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 뭐 하는 회사 물어보면은 그 모르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학생 우리 이제 학부 학생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요? 좀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컴퓨터 만드는 회사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애플은 뭐 대표적으로 아이폰 만드는 회사고 아이폰 잘 안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이제 만들었던 회사고 그 오피스 그러니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이런 거 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 근데 지금 뭐 이 시대에 그 윈도우나 파워포인트 만들어 가지고 돈을 저렇게 벌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쟤네들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이런 게 참 궁금하긴 하죠. 그게 뭐 무슨 클라우딩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클라우딩 서비스를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저기가 빌리 게이츠가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이름이 또 까먹었는데 한 번 이제 CEO가 바뀌고 세 번째 지금 인도 학생 이제 인도에서 유학 온 학생이 세 번째 사드나 뭐 어쩌고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CEO를 해서 굉장히 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 연구로 많이 연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뭐 CEO 정말 생각해 보면은 우리 머스크 같은 사람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이 백인 남자거든요. 백인 남자. 이게 인종 문제 이런 것을
우리는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둔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아웅다웅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미국 제가 지난번에 갔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 세미나에서 주제가 뭐냐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는 대학을 만들기 이런 이렇게 그 문화적 융합 이런 게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같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 다양한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인종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국적도 다르고 그것도 그렇지만 젠더 문제, 젠더가 남성, 여성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는 좀 이렇게 양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 이렇게 빈부격차 우리나라하고는 상상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그 부분이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가 많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 저렇게 메이저 회사가 어떤 CEO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쪽 사람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플 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알파벳은 뭐예요? 알파벳은 구글이 이제 구글 이런 게 우리가 서칭하는 거고 저거 말고 뭐 우주선도 보내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주회사 만들어서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알파벳 된 거죠. 아마존은 아마존이고 머리 이렇게 메조스 그분이고 엔비디아는 이제 엔비디아가 보면 엔비디아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하여튼 반도체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원래 이렇게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보면 엔비디아 이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최근에 어떤 경기라든가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눈에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재작년에 엔비디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어떤 이런 비대면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던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만 하는 건 아니던데 이게 대표적인 게 그래픽카드입니다. 역시 옛날부터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 이거는 그거잖아요. 대국회 워렌 버핏 투자회사. 테슬라고 메타가 뭡니까? 메타가 페이스북 메타 있고 TSMC가 이게 뭐였다는지 아세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중국 사람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TSMC는 이제 그 반도체 회사인데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사실 이게 그냥 맛 비교를 하시는 그런 그 시각이 맞는 반도체 회사니까. 근데 여기 좀 다른 게 우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고요. 물론 시스템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고 TSMC는 거의 주문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는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여기 있는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USB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이었고 몇 기가 사이즈만 있고 굉장히 단순하게 다량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중심이고 저 TSMC는 뭐냐면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인텔 같은 칩을 소비자가 디자인을 해서 요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 그 디자인에 맞춰서 만들어 주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좀 타겟으로 하는 어떤 반도체가 다른 회사고 주문형 반도체고 여기는 고급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생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주문형 반도체가 단가가 많이 세죠. 이거 메모리도 돈이 되긴 합니다만은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주문형 반도체를 팹리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폰하고 비슷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아이폰은 어떻게 하냐면은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해가지고 생산은 어디서 하냐면 대만을 통해서 중국에서 생산. 팍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로 많이 빼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간에 생산은 어디 맡기는 어떤 그런 모양인데 TSMC는 이제 주문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데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업이다. 비자. 근데 이걸 보면 이게 몇 년도부터 이 데이터가 나오냐면은 97년도 이럴 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이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잘 나가던 기업들이 GE라든가 엑슨모빌이라든가 이게 엑슨모빌, 쉘 이런 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에너지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건 뭐 하는 반자인지 모르겠는데 파이자는 의약회사.
이게 코카콜라가 이렇게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즈니스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도 알 수 있고, 굉장히 IT 중심이었는데 조금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존슨앤존슨, 이 작년 4분기인데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게 의학 어떤 그런 그 바이오 회사들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1분기에는 바이오 회사들이 좀 빠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도 보면은 애플이 지금 2609-000이잖아요. 이 2805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도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애플 시가총액이 2609-000이잖아요. 000인데 여기 단위가 US 밀리언 돼 있잖아요, 그죠? USD 밀리언. 그래서 밀리언이 뭐예요? 얼마입니까? 100만 100만이면 동그라미 몇 개? 6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우리나라로 돌리면 동그라미 몇 개? 3개. 3개만 1,000원이나 치고, 예, 뭐 1,000보다 더 높게 3개. 하나, 둘, 셋. 1, 10, 100, 1,000, 2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만억? 만억이라고 없죠? 1조 1조, 10조, 100조, 1000조 1000조. 지금 1600조에 한 3000조? 3000조 맞습니까? 원, 3000조 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보느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죠? 65,000원. 저는 61,000원에 샀습니다. 삼성전자 그 밑에 가완석의 시가 총액. 시가 총액이 안 나옵니까? 여기 나오네. 392조. 많이 올랐네. 이거 얼마 전에 강의할 때 360조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부 강의 아니 정말 힘들어요. 360조가 390조죠. 390조. 요게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 제가 뭐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판단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해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갤럭시만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하고 다 때려박아가지고 이제 요거고, 애플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딴 거 없습니다. 아이폰하고 뭐 아이패드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한 400조, 3,000조니까 10배가 안 되고, 그죠? 한 9배 되는 거 맞나? 맞죠? 300, 3,000이니까 9배 되고 397, 9배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몇 등이냐 모르겠습니다. 한 20등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등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이는 좋고, 애플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걸 보면 애플 영업이익률이 꽤 많이 나오죠. 이게 영업이익률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막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한 30%, 40%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우리나라는 한 10%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거든요. 매출, 분모는 매출이고 분자가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뭐냐면은 그 영업이익은 뭐냐면은 제가 영업이익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월급 받아가지고 학원비도 내고 밥값도 내고 쌀도 사고 아파트 값도 내고 다 하고 용돈도 주고 다 하고 남은 게 영업이익이다. 남은 게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월급 대비해서 남은 돈이 얼마냐? 영업 행위를 해서 이익으로 남은 게 얼마냐? 그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한 10%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건비 비중이 또 삼성전자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애플 같은 데는 이제 인건비 비중도 저 삼성전자만큼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삼성전자 65,000원 하네요. 좀 내렸는데 그렇죠? 하여튼 지금 그 어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다. 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뭐니 해도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은 뭐다? IT 기업이 많죠, 그죠? 옛날에 IT 기업이 정말. 근데 IT 기업이 굉장히 재밌는 게
IT라는 어떤 중간에 부모를 두고, 그러니까 그 교집합을 두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델은 다 달라요.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윈도우나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OS고, 또 뭐 이 뭐냐면은 그 크라우딩 서비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구글 뭐 이렇게 서칭하는 플랫폼 하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하는 회사, 그다음에 뭐야 이거 뭐 반도체 아니면은 뭐 그래픽 카드, 테슬라 자동차, 메타는 SNS. 그러니까 IT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가 각각의 또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발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저기 컴퓨터 공학과 이렇게 뭐 저기 뭐 코딩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데서부터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하여튼 이게 자. 오늘은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일정이 없습니까? 2시부터 뭐 1시간 반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좀 하는 데를 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제 소개를 하면은 제 이름 김판수라고 하고요. 김판수라고 하고 저라고 하고 69년생이고 87학번입니다. 87학번. 그래서 부산대학교 혹시 부산대학교 또 옛날에 어떻게 수업에 가서 부산대학교 산업과학과 나왔다고 하니까 부산대학교 산업과라고 후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반가운가 뭐 이쁘도 없지만 하여튼 요래 산업과학과 학사하고 91년도까지 4년. 그 군대 안 가고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석사 받았어요. 하고 94년도에 LG CNS라고 하는 회사, LG CNS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대 뭐 병역 특례도 하고 이렇게 2000년도까지 다녔어요. 과장 승진하고 한 1년 정도 됐어요. 6년이니까 7년 정도 됐죠. 2000년도에 미국 유학 가서 텍사스 A&M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2004년도에 졸업했죠. 8월에 여기 박사. 이게 이제 산업과학 박사였어요. 산업과학 박사. 하고 여기 또 삼성전자에 들어가가지고 2004년도 8월부터 2005년도 1월까지. 이게 2005년도 2월에 경대 연구대. 그래서 19년. 세월이 정말 많아. 19년 동안. 이게 이제 경영학부가 경영학이라는 데가 경영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 경제학이 있잖아요. 경영학하고 경제학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경영학하고 경제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학문이 다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은 물리학 같은 거고 경영학은 뭐 전자공학 같은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하나는 기초고 하나는 뭐 응용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경제학은 인간의 욕망, 인센티브에 따른 행동,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미시경제학 같은 거 보면은 왜 뭐 조사모사 뭐 게임 이래 가지고 3원을 아침에 많이 주고 점심 때 작게 주는 게 좋으냐, 뭐 점심에 많이 주고 아침에 작게 주는 게 좋으냐, 뭐 이렇게 해서 막 게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에 따른 인간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막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분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죠. 이런 그래서 여기 뭐 미시경제학도 있고 거시경제학도 있고 그런데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뭐 그런 학문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인간의 행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다음 해석을 하는 학문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경제학은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할 만하지 않고 경영학은 뭘 공부하는 학문이겠습니까? 경영학은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에요. 기업의 행동. 기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기업은 뭐예요?
이게 이제 학부 수업에 이제 이거 가르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거든. 조직.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 그러니까 기업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들에 대해서. 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학에 비해서는 어떤 포커스 자체가 굉장히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하는 행동은 뭐가 있습니까? 인간. 저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인간, 돈, 상품. 사람에 대한 행동, 조직 내의 사람, 인사관리, 뭐 전략 조직, 전략 뭐 이런 거. 다음에 마케팅. 그거는 마케팅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 바깥에 있는 고객들, 이 마케팅. 돈은 회계야. 다음에 금융. 돈에 대한 기록, 이 두 개는 좀 비슷하긴 한데 돈에 대한 기록 뭐 돈을 운용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 근데 사람과 돈만 있어서는 회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운영 관리, 효율 이런 걸 가르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이게 경영학이죠. 경영학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굉장히 스탠다드한 경영학의 어떤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기업의 어떤 뭐 이윤과 조직을 활동을 하는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영학은 뭐와 별을 같이 합니까? 공대에서 기술을 대고 경영에서 관리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인재들을 배출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대량으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죠. 여태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을 때, 대학 다닐 때 생각해보면 경영학과 하면 400명씩, 300명씩. 지금도 우리 입학 정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니까 한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자격증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대 학생들하고 경영 학생들하고 붙여가지고 뭐 중소기업, 대기업은 대기업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을 이끄는 어떤 그런 어떤 인력 공급처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고 경제학은 그보다는 굉장히 뭡니까 좀 학문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욕망 이런 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좀 기초가 되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엘리트들이 하는 어떤 그런 정면이 강한 어떤 그런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두 개를 나눈다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정답에 가깝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경제하고 경영학은 다른 거다. 경영학은 어떤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다양한 행위가 있겠지만 여기 뭐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행동 있잖아요. 뭐 빈부의 격차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렇게 하면 사회가 넘어가야 되는 거고 어떤 욕망,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있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은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뭔가를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비싸게 불러도 물건이 팔리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경제학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경제학은 그냥 수학이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경영학은 이제 여기 분야가 이런데 여기에 금융하고 운영관리하고 여기는 이제 좀 수학이 필요하거든요. 수학이 필요하니까 공대 박사들이 여기도 오고 이렇게 이제 겹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대 출신인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학문이라는 게 끝에 가면 이렇게 비슷비슷해지니까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운영관리에 교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20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소개는 이렇고요. 그래서 69년이니까 한국 나이가 50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연세가 작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하여튼 그렇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시간이 또 4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오늘 복잡한 얘기보다도 여러분들 이 평소에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어려운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올해 경기가 어떻다고 합니까?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은 IFRS인가 그 회계 뭐 선진 회계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LG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낮은 한 해였다고 했잖아요. LG전자가 1조 그러니까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1조 뭐 2천억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6천억 정도밖에 못했어요. 6천억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뉴스 나온 게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굉장히 그 이례적이죠. 이례적.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보통 최근에 뭐 한 10년, 뭐 한 20년 가까이 분기당 그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나왔습니다. 10조 정도. 10조 정도 나와가지고 10조보다 많이 날 때도 있고 작년 1분기에 14조가 그랬더라고요. 14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분기별로 보면 14조, 뭐 13조, 뭐 8조, 그러니까 8조 이러다가 쫙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14조, 13조 이렇게 했는데도 그 작년 1년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 생각해 보면은 훨씬 동차났거든요. 동차났습니다. 그죠? 이게 뭐 10만 전자 깨지고 8만, 7만 왜 저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다 깨지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을 뭐 되게 세게 반등을 안 내가 보기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지금 반등을 하잖아요. 65,000원으로 65,000원 반등을 하는데 이게 왜 반등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게 바닥을 봤으니까 반등을 하는 거다. 감산을 결정했으니까 반등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약간 경영학적으로 약간 전문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천억 영업이익이 났지만 이게 반도체만 보면 어떠냐면은 마이너스 4조예요. 마이너스 4조. 이게 반도체만 보면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조 손해를 봤다는 거는 한 분기에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손해를. 지금 26주치인가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물건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물건이 쌓여 있지만 그럼 26주 동안 팔면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팔리니까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가격이 너무 싸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면 감산하면 되잖아. 감산하면 되죠. 우리는 삼성전자 안 다니니까 감산하면 되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 내가 사장이다 생각해 보면은 물건을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100을 만들다가 80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은 80 만들면 이제 물건이 작게 나오니까 내가 이제 재고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고가 주니까 물가가 이게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 시장에 보는 건데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100명 다니는 어떤 회사가 80개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20%만큼은 다른 거 다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인원도 줄여야 되고 사무실도 줄여야 되고 이게 늘리는 이게 뭐 굉장히 좋은데 늘리기는 쉬워도 사실 줄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그랜저 타다가 모닝을 타야 되죠. 모닝은 좀 심하면은 아반떼를 타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인 거죠. 그게 사실은 부품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어떤 그런 지금 이런 당황이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계속 올라갈지 안 올지는 모르죠. 지금 마이너스 4조가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돼야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보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수도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게 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올해의 경기를 경기 성장률로 예측을 하는데 경기 성장률도 일종의 예측 중에 하나인데 올해 경기 성장률 예측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거는 경기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연구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얼마? 1.8 좋습니다. 역시 관심이 많으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정도 돼야 되죠. 1.8 이렇게 해야 또 수업하는 재미도 있고 지루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하다가 그만두겠습니다. 한 2%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에 노무라 증권이라고 있어요. 노무라 들어보셨죠? 어디서가 들어보셨죠? 그죠? 노무라 증권이라고 하는 일본 얘네들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여태까지 예측을 보니까 많이 맞았더라 이거지. 얘네들이 마이너스 0.4%라고 했죠.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어떤 비관적인 어떤 예측을 한 데이터가 있다. 그것도 노무라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 이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또 학교에서 갖고 와서 또 제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를 예측하는 것 중에 장단기 금리차. 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주식을 좀 하시는 아이들 분들은 여기에 이것도 아는 척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장기간 없습니까? 단기간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장기가 높지. 장기간 없죠, 그렇죠? 우리 왜 카카오톡 요새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예금 하려고 보면은 왜 3%인데 한 1년 하면 3%고 뭐 한 달 하면 1.5%, 2.5% 이렇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보신 분은 다 이해가 이게 어떠냐면은 보통 모양이 이렇게 이게 시간이고 이 금리라는 금리라면은 이게 2%, 이게 5%. 예를 들어서 5%. 이게 5%짜리가 있고 장기는 5%짜리, 단기는 2%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고 그러면은 은행은 금융회사다. 금융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딱 두 가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돈 벌어먹는 방법이 예대 마진하고 또 뭐 수수료. 근데 이게 인터넷 뱅킹 되고 하니까 수수료 가지고 돈을 못 먹으니까 돈을 먹는다 이런 표현은 좀 학교 교수가 쓸만한 표현은 아닌데 그죠? 안 되니까 은행이 급속도로 인원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상대는 경영학 졸업생들이 사실 갈 때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은행이 옛날에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5명이 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갈 때가 없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이게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이거예요. 개인들한테 단기로 돈을 빌려. 그럼 2% 주고 나는 장기 채권을 사는 거야. 장기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5% 먹어. 난 2% 줘. 3% 그냥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뭐 대구은행이 오늘이니까 내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뭐 자기들 편이니까 자기 앉아서 돈은 대구은행에서 보시면 들으시면 굉장히 화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뭔가 산업에 큰 뭐 어떤 그런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일을 안 하면서 돈은 되게 많이 벌고 은행들 보면은 왜 성과급이라든지 뭐 성과 예정급 이런 게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돈단치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지금 요즘도 정부에서 뭐 은행 보고 뭐 대출금리 내리라고 너가 그렇게 돈을 먹으면 되냐고 이렇게 하는 게 금융감독 이런 데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압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쉽게 도는 거거든. 너무 쉽게 비즈니스 모델이 예대 마진 할 것도 없어. 그냥 채권만 사면 돈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기가 높고 단기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장단금차가 역전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낮아지고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행 미치는 거야. 근데 은행이가 이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니까 벌어지는 일들. 꼭 요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요게 지금 단기 금리가 높아진 건 왜 높아졌습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누구 영향을 받습니까? 이 기준금리. 이 정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은행, 한국은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공공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돈을 얼마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0만 원씩 나눠줄 때 있었는데 저는 그거 안 받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저 공대학 교수인데 내가 100만 원 준다고 내가 100만 원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또 누가 선배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야, 김 교수 니 있잖아. 정부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데로 탈락하면 그다 본디 니 그 돈 기부해라. 그거 하지만 니 100만 원 없다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솔딱 믿고 100만 원 간다고 그때 기부했거든요. 그거 인터넷 가지고 뭐 이런 해갖고 바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기부하자 몇밖에 없고 저 등치가 없거든요. 그게 자기는 뭐 자동차를 어디 갈아가지고 깨끗하게 썼다 그 사람이 전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보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기부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돈이 그러니까 그 국민학교 선생님 다닐 때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을 찍어가지고 다 하나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짜장면을 100원 주고 사 먹다가 1000원 주고 사 먹으면 그게 와,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죠? 돈을 이렇게 쫙쫙 푸니까 내가 근데 이제 돈 푸는 게 뭐 그때 정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미국이 푸니까 우리가 안 풀 수가 없으니까 또 풀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돈을 저렇게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생길 텐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경제학이 필요한 겁니다.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게 돈을 푸는 거는 지금 풀어가지고 아 여기 돈 풀어도 뭐 100만 원 쓰고 뭐 그냥 기분 좋고 고기 좀 사 먹고 뭐 이렇게 좋네 뭐 이렇게 뭐야 좀 좋네 이랬다가 인플레이션은 안 오다가 어느 날 인플레이션이 확 오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 지금 인플레이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니까 미국이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돈을 먹으려고 돈을 누가 먹냐면 가둬버리려고 풀린 도를 뺏어가야 돼. 그럼 안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1%에서 2%, 우리도 지금 제가 생각 하는데 5,000원에서 5,500원 올리는 건 쉬운데 그러니까 500원 올리는데 그 다음에 계속 500원 올리느냐 6,000원 올리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6,000원에서 7,000원은 1,000원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되다가 한도를 넘어버리면 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GDP 대비 부채 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400% 그게 왜 400%가 룰이 있나 그래가지고 뭐 풀어라 이러는데 그러면 500%를 풀까? 500%까지 푸는 거는 쉬운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조금 푸는 것 같은데 그게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500%에서 700% 되고 700%에서 1000% 되고 그래 된다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목소리야.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잡는 게 중요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돈을 잡으려고 미국이 돈을 가두니까 우리도 돈을 가둘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제학 힘을 발휘하는 순간 미국이 돈을 가둬.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도 있고. 수출 맞아요. 궁극적으로 수출이 되는데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죠? 미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를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다시 수출이 되는데 안 잡으면은 우리나라의 달러가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원화가 절하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화 은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달러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환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올려봐야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달러를 바꾸면 다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를 해봐야 투자해가지고 돈이 올라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달러를 들어가면 원화가 깎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올려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자리 공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같이 빠져요. 원래 달러가 빠지면 주식시장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 시대가 밀라니.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기업이 있어요. 가격은 문제죠. 기업은 잘 모르겠고 가격 내가 문제지 뭐. 우리가 이자만 20만 원 내다 이제 40만 원 내고 50만 원 내고 당장 뭐 가격은 문제죠. 그러니까 한 개 기업 한 개 가게라고 그러는데 끝에 있는 기업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업만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어디가 넘어갔습니까? CS, SVD, 실리콘밸리 뱅크. 이거는 미국에서 16등 정도 하는 은행이래요. CS 크레딧 스위스 이거는 스위스에서 2등 하는 은행이에요. 물론 이 두 개가 망한 어떤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이게 그 투자한테 조그만 회사들이 투자를 받다가 돈이 많으니까 이 투자를 전부 다 실리콘밸리에다가 맡겨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전부 다 채권에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채권이 전부 다 가치가 떨어져버려요.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안 좋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SNS랑 인터넷 뱅킹
이게 있어가지고 하루에 50조 하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우리가 뭐 은행을 다 아시겠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돈만큼 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망하는 게 이틀이면 망하는 거야. 이틀이면 망해버려요. 이게 망하고 크레딧 스위스 이것도 뭐 약간 다른 방법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한계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한계는 뭐냐면은 절벽에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절벽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톡톡 빠지기 시작하는 빠지는데 기업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빠지거든요. 은행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채권이 싸진다는 거예요.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지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게 요게 요 단기 금리는 정부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장기 금리는 누가 정합니까? 단기는 정부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정해지면은 단기 금리는 거기에 따라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고 장기 금리는 누가 정하겠습니까? 누가 정하겠어요? 예? 은행이 아니고 조금 더 우리 그 대학교답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채권 장기 금리는 누가 정합니까? 내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수님? 시장이 정하는데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리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리가 낮아지리라. 금리가 낮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경기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금리가 낮은데 왜 경기가 안 좋죠? 안 좋다. 왜 금리가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금리가 낮아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금리가 낮아도 빌려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도. 네. 근데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3% 4%에도 먹을 수 있다면은 그게 돈 안 넣을 건데.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해봐야 그거 해가지고 돈 못 버는 거 사봐야 돈을 뭉쳐야 돼. 돈을 잡아야 돼. 그다음에는 채권 사야 돼. 국채 사야 돼. 근데 국채 살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이자 많이 안 줘. 더 낮춰 사는 사람 천진이 뭐하라고 돈 올리노? 낮춰. 금리가 낮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고 시장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게 교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이러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래도 얘가 굉장히 쉬운 편이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이제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는 게 미국 채권 기업채 몇 년분인가 이런 게 있고 이걸 두손 빼가지고 이 차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게 있는데 그 그래프의 길이가 가장 마이너스로 가장 긴 지난 20년인가 동안에 벌어진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걸 가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했다는 것은 그 미래 경기의 예측이 안 좋다고 보는 것인데 그 안 좋은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실정이다라는 어떤 점이고 그걸 이제 우리 지금 반도체에서 보면은 역시 어떤 이런 실적들이 근데 반도체가 안 좋습니다만 좋은 것도 있어요. 조금 희망을 이야기하면 뭐가 좋다고 합니까? 자동차 하고 뭐 2차 전지 이런 거는 좋은데 우리가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잖아요. 15년에 비해서 10분의 1인가 뭐 투나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데 무역 수지가 적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보다 수업 오래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있고 무역 수출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왜 안 되냐 이거지 왜? 중국 어디 전문가시네요. 중국이 가장 큽니다. 중국이 공세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크지만은 중국의 대미 흑자가 이제 수출 흑자가 수출 적자가 가장 큰데 중국이 왜 그러면은 수출 앞으로는 잘 될 건가? 그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물량이 몇 프로를 가져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40? 30? 60?
엄청나게 하잖아 중국이. 중국이 엄청나게 하잖아. 물론 중국이 그걸 들어가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다시 미국 수출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가 핵심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뭐 이렇게 뭐 대만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편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은 그게 굉장히 불만스럽고 불안하게 그래 놓으니까 자기 자국 기업에다가 중국은 뭐 당이 결정하면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 좀 후지더라고. 우리가 써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반도체 뭐 인력 양성하고 반도체 뭐 어떤 개발하면은 세금 안 받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거만큼인가 그만큼 중국에서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제품 안 쓰고 자기들 제품을 써가지고 좀 후지더라도 좀 이제 품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쪽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어떤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게 중국의 어떤 문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문제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미국과의 관계를 돈 놓고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한 50 나이가 한 50 지나가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정답은 뭐가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맞는 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알겠는데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카드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미래 경기 예측은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중국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거 갖다가 너무 정치적이나 뭐 이런 어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미래를 풀어야 되지 않나 경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준비하고 얘기한 건 많았는데 또 시간이 또 없다 보니까 좀 여러분 빨리 마치시기 원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혹시 또 이렇게 좋은 어떤 얘기도 하고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